1762년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 지금의 남양주 조안면 마제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정약용은 7살에 오원시를 지었다. 네가 천자문도 떼었고 시경을 읽고 있으니 시도 지어보겠느냐? 예, 아버지, 지어보겠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라네. 아들을 기특하게 여긴 아버지 정재원은 정약용이 10살 때 그동안 지은 시를 모아 삼미자집이라는 문집을 만들어 주었다. 삼미자란 정약용의 별명으로 눈썹이 셋인 아이란 뜻이다. 어렸을 적 천연두를 앓은 흉터 때문에 눈썹이 나뉘어 세 갈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16세 때 성호 이익 선생이 남긴 저수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결심했다. 나도 이 어른처럼 학문을 해야겠다. 정약용은 22세 때 과거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다. 여기서 처음으로 정조를 뵙게 된다. 이 답안이 참 훌륭하구나. 정약용이라는 대학생이 누구인가? 소신이옵니다, 전하. 그대는 얼굴을 들라. 이런 답을 쓰기에는 앳되어 보이는데 나이는 몇이나 되는가? 22이옵니다, 전하.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자 정조는 정약용을 규장각 초기의 문신으로 선발하여 가까이 두었다. 정조는 수원화성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강 배다리 공사에서 재능을 보인 정약용에게 화성 성곽의 설계를 맡겼다. 정약용은 중국과 조선의 성제를 참고하여 새로운 개념의 성곽을 구상했고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 경비를 크게 절약한 공으로 정조의 칭찬을 받았다. 또한 정조의 기대 속에서 암행어사로, 지방관으로 또는 형조참의로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등 관료로서 활약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운명에 곧 그림자가 들이운다. 젊은 시절 천주교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23살 때 고향에 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한강 배 위에서 정약용은 이벽에게 처음 천주교에 관해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하늘과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데 어찌 영혼이 천국에 오른다는 말입니까? 천주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오. 만약 저절로 생겼다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어떻게 저리 질서정연하겠소?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즉 천주께서 계셨던 것이라오.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시오. 이후 천주교 모임에 참여하고 서학설을 읽은 것을 빌미로 정적들은 끊임없이 그를 천주교도로 몰아 공격하였다. 1800년, 그동안 정약용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다. 이듬해 천주교도를 박해하는 신유옥사와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약용의 집안은 산산조각이 났다. 셋째 형 정약종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천리 유배길에 함께 오른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는 16일 만에 나주 율정의 주막에 도착했다. 날이 밝으면 생리배를 하게 된다. 형님은 흑산도로, 저는 강진으로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용아, 너무 슬퍼 말거라. 저들이 죄를 씌웠으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곧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형님, 이러다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닐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운명은 두 형제의 희망을 배반하였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했으나 정약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18년간 이어진 유배형은 정약용 개인에게는 큰 비극이었지만 역경 속에서 약 500권에 이르는 여유당 전서가 탄생하였다. 강진에 온 정약용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제야 결의를 얻었구나 하면서 학문에 매진했다. 정약용은 강진의 양반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인층의 아이들과 승려들까지 두루 가르치며 신분의 차별 없이 여러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 중에는 훗날 추사 김정희에게 인정받은 시인 황상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처음 정약용을 만났을 때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너는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려무나. 스승님, 저는 단점이 많아요. 둔하고 막혔으며 답답한걸요. 대신 다른 단점이 없지 않니? 빨리 외우는 사람은 소홀하고 글을 빨리 짓는 사람은 들뜨고 금방 깨닫는 사람은 정밀하지 못하지. 둔하더라도 꾸준히 몰입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단다. 유배된 지 10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고향에서 물건이 왔다. 병든 아내 홍씨가 시집 올 때 입었던 비단 치마 5폭을 보낸 것이다. 홀례 때 북디북던 치마가 이렇게 색이 바래다니 시간이 속절없이도 흘렀구나. 정약용은 이 치마로 자식들을 위한 서첩들을 만들고 하피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머니의 치마에 아버지가 쓴 하피첩에는 자녀들이 평생 마음에 새길 글귀가 담겼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말을 조심하거라. 근면함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검소함으로 가난을 구제하거라. 재물을 저장해두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만 못하다. 2년 뒤 딸이 혼인하게 되자 남은 치마에 그림을 그려 족자를 만들어 주었다. 매화에 내려앉은 참새 2마리를 그린 것이다. 퍼득이며 새가 날아와 내 뜰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쉬네. 매화꽃 향내 짙게 풍기니 꽃향기 따라 날아왔네. 이제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거라. 꽃도 이미 활짝 피었으니 그 열매도 많이 열리리.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그는 저술을 마무리하며 지내다 1836년 2월 22일 향년 75세로 눈을 감았다. 이날은 정약용과 홍씨 부인이 혼인 60년을 기념하는 회혼 잔칫날이었지만 축하객이 곧 문상객이 되고 말았다. 정약용은 유능한 관료요 개혁 사상가였으며 대학자요 교육자였다. 유배라는 역경을 기회로 삼아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유교 경전 연구와 아울러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경세유표, 지방행정의 요점을 담은 목민심서, 올바른 형법 집행을 위한 흠흠신서, 홍역치료에 관한 마과회통 등을 저술하여 전통시대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이 저서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위대한 삶을 돌아보고 그의 실학정신과 학문적 성취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